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며 의식이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머릿속은 마치 무거운 납덩이를 매달아 놓은 것처럼 지끈거렸고 사방을 둘러싼 정적은 그녀가 익숙한 자신의 낡은 다락방 침대에 누워있지 않음을 명확히 알려주었다. 한세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전신을 짓누르는 무력감에 다시 베개 위로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손끝에 닿는 침구의 감촉은 낯설도록 부드럽고 매끄러운 최고급 실크였으며 공기 중에는 미세하게 섞인 샌다르드 향과 차가운 금속성의 냄새가 감돌고 있었다. 그것은 결코 그녀가 평생을 살아온 한시 저택의 곰팡내 섞인 냄새가 아니었으며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하고 위압적인 공간의 냄새였다. 세아는 마른 침을 삼키며 흐릿한 기억의 조각들을 필사적으로 맞춰보려 노력했고 이내 마지막 기억이 날카로운 파편처럼 뇌리에 박혔다. 기억은 어젯밤 의부서머니가 드물게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건네주었던 따뜻한 유자차 한 잔에서 멈춰 있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그녀가 직접 차를 타주며 언니인 유라 대신 중요한 자리에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세아는 이미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가시를 감지했어야 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아주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었던 어리석은 갈망이 그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고 결국 의심 없이 그 차를 마신 것이 화근이었다. 지금 이 낯선 공간과 전신의 무력감은 그 차 속에 수면제나 근위원제가 섞여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제물로 바쳐졌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눈을 깜빡이며 어둠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자신이 놓인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기 위해 청각과 후각을 곤두세웠다. 이곳은 서울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든다는 강태주의 저택이 분명했다. 세간에는 그가 사람의 피를 마시는 괴물이라거나 얼굴의 절반이 흉측하게 일그러져 가면을 쓰고 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한세아의 아버지는 자신의 사업을 살리기 위해 강성그룹의 회장인 강태주와의 정략 결혼을 추진했지만 금지옥엽 같은 친딸 유라를 그런 괴물에게 시집 보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을 것이다. 결국 앞이 보이지 않는 쓸모없는 딸이자 가문의 수치로 여겨지던 세아가 유라를 대신해 이 지옥 같은 곳으로 보내진 것이었다. 세아는 입술을 깨물며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과 슬픔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소문대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죽지는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때 육중한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서늘한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오며 무거운 침묵이 깨졌다. 발소리는 규칙적이고 묵직했으며 바닥을 울리는 진동만으로도 들어온 사람의 체구와 위압감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세아는 본능적으로 이불을 꽉 쥐었지만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남자는 침대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가 가까워질수록 공기 중의 압력은 점점 더 높아져 숨조차 쉬기 힘들 지경이었다. 그에게서는 짙은 담배 냄새와 함께 비릿한 피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나고 있었고 그것은 그가 방금 전까지 누군가를 처단하거나 잔혹한 일을 처리하고 왔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소문 속의 괴물 강태주가 지금 바로 그녀의 눈앞에, 아니 정확히는 그녀의 감각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강태주는 침대 앞에 멈춰서서 웅크리고 있는 여자를 내려다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탐색하는 맹수의 그것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한세아가 자신의 정략 결혼 상대인 한유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침대 위에 있는 여자는 사진으로 보았던 화려하고 오만한 인상의 여자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창백한 피부와 가녀린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하는 그 눈동자가 그를 멈칫하게 만들었다. 태주는 거칠게 세아의 턱을 움켜쥐고 고개를 들어 올리며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는데 손에 닿는 피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맥박은 그녀가 살아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그는 거친 손길로 그녀의 얼굴을 좌우로 돌려보며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려 했고, 이내 입가에 비틀린 조소를 머금었다. 남자의 거친 손길에 턱이 으스러질 듯 아팠지만 세아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입술을 꾹 다물고 그의 기세를 견뎌냈다. 그녀는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뿜어내는 살기와 분노를 피부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고, 그가 지금 자신이 기대했던 신부가 아니라는 사실에 격분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태주는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그녀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그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긁는 소리처럼 거칠고 탁했다. 세아는 떨리는 목소리를 최대한 감추며 자신이 한세아라고 밝혔고, 언니 대신 이곳에 오게 된 경위를 구구절절 설명하는 대신 침묵을 지키며 그의 처분을 기다리는 쪽을 택했다. 변명이나 읍소는 강태주 같은 남자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의 가학성을 자극할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태주는 턱을 잡고 있던 손을 거칠게 떼어내며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유리잔을 집어 던졌고,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는 한씨 가문이 자신을 기만하고 감히 눈이 먼 대역을 신부랍시고 보냈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경노했다. 이것은 명백한 모욕이었고 강성그룹의 회장인 자신을 우습게 본 한 회장의 뻔뻔한 도발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당장이라도 이 여자의 목을 조르고 한씨 일가를 멸문시키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지만 침대 위에서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세아의 태도가 그의 흥미를 끄는 기이한 제동, 장치가 되었다. 보통의 여자라면 벌써 기절하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바닥을 기었을 텐데 그녀는 깨진 유리 조각이 발치에 튀었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저 고요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천천히 침대 위로 올라와 세아를 벽 쪽으로 몰아붙이며 그녀의 귓가에 얼굴을 들이밀고 숨결이 닿을 듯한 거리에서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른 탓에 더욱 낮고 위험하게 들렸으며 내뱉는 숨결에서는 독한 위스키 향이 묻어났다. 그는 그녀에게 지금 당장 죽이지 않는 것을 감사히 여기라고 말하며 한씨 집안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세아는 그 위협에 굴복하는 대신 보이지 않는 눈을 들어 정확히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탁했지만 묘하게 맑은 빛을 띠고 있었고 그 속에는 두려움보다는 체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강인함이 서려 있어 태주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세아는 태주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떨지 않는 목소리로 자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대답하며 오히려 이곳이 한씨 저택보다 더 나은 지옥일지도 모른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으며 지난 세월 동안 집안에서 겪었던 수모와 고통이 만들어낸 굳은 살 같은 것이었다. 태주는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헛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턱을 다시 한번 강하게 잡아채고는 재미있다는 듯이 입꼬리를 말아올렸다. 그는 그녀가 언제까지 그 고고한 척하는 가면을 유지할 수 있을지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고 그녀를 당장 쫓아내는 대신 자신의 곁에 두고 천천히 말라 죽게 만드는 것이 한씨 가문에 대한 더 잔혹한 복수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세아의 몸을 침대 위로 내동댕이 치듯 밀쳐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온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살벌했지만 처음 들어왔을 때의 맹목적인 살인은 조금 잦아들고 대신 기묘한 긴장감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에게 오늘 밤은 목숨을 부지하게 해주겠지만 내일부터는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경고하며 방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마다 세아는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며 긴장이 풀린 몸을 침대 시트에 파묻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청각을 더욱 예민하게 곤두세우며 멀어지는 그의 발소리 리듬과 문이 닫히는 소리에
강도를 기억하려 애썼다. 방 안에 다시 적막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처음에 느꼈던 막막한 적막과는 질감이 달랐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상대해야 할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파악할 수 있었고, 그가 단순한 미치광이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잔혹한 지배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세아는 손을 뻗어 침대 헤드보드에 차가운 목재를 쓸어내리며 앞으로 펼쳐질 가시밭길을 예감했다. 그녀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자신만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이 거대한 맹수의 소굴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동아줄이 될 거심을 직감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깨진 유리 조각이 흩어진 바닥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는데, 그것은 마치 그녀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위태로운 운명을 예고하는 듯했다. 창밖에서는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방 안의 정적을 리드미컬하게 두드리며 세아의 예민한 청각을 자극했다. 그녀는 창가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저택의 미세한 소음들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복도를 지나가는 고용인들의 속삭임과 멀리서 들리는 경비견의 짖는 소리, 그리고 정원수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생존을 위한 정보가 되었다. 강태주는 그녀를 그저 눈먼 약자로 취급하며 가지고 놀다 버릴 장난감쯤으로 생각했겠지만, 세아는 결코 호락호락하게 무너질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한씨 가문에게 버림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이 낯선 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며 천둥 소리가 멀리서 으르렁거렸고, 그것은 마치 강태주의 억눌린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의 전조처럼 들렸다. 세아는 다시 침대로 돌아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했다. 그녀는 우선 이 저택의 구조를 파악하고 사람들의 목소리와 발소리를 통해 그들의 성향과 계급을 구분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태주라는 남자의 패턴과 심리 상태를 읽어내어 그의 분노가 자신을 향한 사르로 변하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녀의 후각은 여전히 방 안에 남아있는 그의 독한 담배 향과 묘한 채취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은 앞으로 그가 다가올 때마다 가장 먼저 울리는 경보음이 될 것이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세아는 잠들 수 없었고,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익숙한 그녀에게 이 낯선 방의 어둠은 오히려 포근한 보호막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장애가 이 잔혹한 남자 앞에서는 오히려 방패가 될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생각을 떠올렸다. 그가 그녀의 눈빛을 읽을 수 없듯이 그녀 또한 시각적인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그의 본질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본격적인 시련이 시작되겠지만 한세아는 그 어떤 시련보다도 더 독하고 끈질기게 살아남아 자신을 버린 가족들과 자신을 멸시하는 이 남자에게 보란듯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하며 길고 긴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한세아는 낯선 천장이 아닌 낯선 공기의 흐름을 느끼며 눈을 떴고, 간밤의 긴장이 풀리지 않은 탓에 온몸이 뻐근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바닥을 더듬어 자신의 신발을 찾았지만 누군가가 일부러 신발을 멀리 치워놓은 듯 손에 잡히지 않았다. 문 밖에서는 고용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그들의 발걸음에는 그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섞여 있지 않았고, 오히려 쿵쿵거리는 소음으로 그녀의 신경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세아는 당황하지 않고 침대에서 내려와 맨발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딛고 섰는데,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진동으로 방의 크기와 가구의 배치를 가늠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눈 대신 온몸의 감각을 레이더처럼 곤두세우며 이 적대적인 공간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신발이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다는 사실을 먼지 냄새와 미세한 공기의 저항으로 알아내었다. 신발을 찾아 신고방을 나선 세아는 복도에서 마주친 하녀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으나 그녀들은 세아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해 대놓고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은 새로 들어온 안주인이 맹인이라는 사실에
기가 막혀하며 강태주 회장이 그녀를 며칠 안에 쫓아낼 것이라고 내기를 걸고 있었다. 하녀 중 한 명은 세아가 지나가는 길목에 청소도구를 일부러 놓아두고 그녀가 걸려 넘어지기를 기대하며 킥킥거렸다. 하지만 세아는 지팡이도 없이 복도를 걷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도구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는 마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것을 피해 지나갔다. 그녀의 예민한 청각은 바닥에 놓인 물건이 공기의 흐름을 막아서 생기는 미세한 변화를 감지했고 그들의 악의적인 장난은 보기 좋게 실패로 돌아갔다. 복도 끝에 있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세아는 저택 전체에 배어있는 독특한 냄새들을 분류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오래된 가죽 냄새와 최고급 원두의 향, 그리고 알 수 없는 금속성의 냄새였다. 식당에 들어서자 강태주가 이미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칼과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로 알 수 있었다. 그는 세아가 들어오자 식사를 멈추지 않고 힐끔 쳐다보았는데 그의 시선에는 여전히 경멸과 의심이 가득 차 있었다. 고용인이 세아를 식탁 의자로 안내하는 척하며 의자를 뒤로 빼지 않아 그녀가 부딪힐 뻔했지만 세아는 손끝으로 식탁보의 끝자락을 감지하고 멈춰서서 스스로 의자를 찾아 앉았다. 강태주는 그녀의 기이할 정도로 침착한 행동을 지켜보며 포크를 내려놓았고 식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강태주는 입가심용 물을 마시며 건조하고 냉소적인 말투로 그녀에게 앞이 보이지 않는 주제에 제법 집안을 잘 돌아다닌다고 비꼬았다. 그는 한세아가 정말로 맹인인지 아니면 한씨 집안이 심어놓은 첩자로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고 있었고 그녀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세아는 그의 도발에 동요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익숙한 공간이 아니더라도 소리와 냄새만으로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법을 오래전에 터득했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의 냄새를 맡으며 오늘 아침 메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맞췄고 심지어 강태주가 방금 전에 피운 담배의 종류까지 언급했다. 태주는 그녀의 능력에 잠시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표정을 굳히며 그런 재주가 이 집에서 얼마나 오래 통할지 두고 보겠다고 차갑게 응수했다. 식사가 끝난 후 강태주는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서재에 틀어박혀 업무를 보았는데 이는 평소 워커홀릭으로 유명한 그에게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는 아마도 세아를 감시하거나 그녀가 집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기 위해 일부러 집에 머무르는 것 같았다. 세아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다 저택의 구조를 더 파악해 두는 것이 생존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1층 복도를 천천히 걸어다니기 시작했다. 그녀는 벽을 손으로 짚어가며 질감을 느끼고 창문의 위치와 바람이 들어오는 방향을 기억해 두었는데 이는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탈출로나 은신처를 찾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고용인들은 그녀를 유령 취급하며 피하거나 무시했지만 세아는 그들의 발소리와 호흡 소리를 통해 누가 누구인지 구별하고 그들의 성격을 파악해 나갔다. 오후가 되자 저택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세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를 들으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때 현관 쪽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고용인들의 규칙적인 발걸음이나 강태주의 묵직한 발소리와는 전혀 다른 불규칙하고 조심스러운 소리였다. 그 발소리의 주인은 마치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는 듯 발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걷고 있었지만 세아의 귀에는 그 미세한 마찰음조차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그 소리가 향하는 방향에 집중했는데 그곳은 강태주가 머물고 있는 서재 쪽이었다. 더 이상한 점은 그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였는데 집안의 고용인들이 사용하는 세제나 향수 냄새가 아니라 외부에서 묻어온 매캐한 먼지와 낯선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다. 세아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그 낯선 존재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고 서재문이 살짝 열려 있는지 미세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강태주는 분명 서재 안에 있을 텐데 왜 아무런 인기척도 내지 않는 것인지 의아해하던 찰나 그녀는 서재 안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금속성의 클릭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서류 가방의 잠금 장치가 열리거나 금고의 다이얼이 돌아가는 소리와 매우 흡사했고 강태주의 평소 행동 패턴과는 거리가 먼 소리였다. 세아는 위험을 무릅쓰고 서재 쪽으로 조용히 다가갔는데 그녀는 자신이 지금 목숨을 건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면 강태주의 분노를 살 것이고 맞았다면 침입자와 마주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서재 문 앞에 다다른 세아는 안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숨소리를 구별해냈는데 하나는 깊고 규칙적인 강태주의 숨소리였지만 그는 지금 잠들어 있는 것 같았다. 다른 하나는 빠르고 거칠며 긴장감이 역력한 낯선 이의 숨소리였고 그 사람은 책상 주위를 서성거리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세아는 강태주가 아마도 피로에 지쳐 잠시 잠이 든 사이에 침입자가 들어왔다는 결론을 내렸고 지금 소리치지 않으면 중요한 무언가가 도난당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크게 심호흡을 한 뒤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누구냐고 소리쳤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크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침입자는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당황하여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냈고 그 소음은 잠들어 있던 맹수를 깨우기에 충분했다. 강태주는 낯선 소음에 즉시 눈을 떴고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하여 책상 앞에 서 있는 낯선 남자를 향해 몸을 날렸다. 침입자는 세아를 밀치고 도망치려 했지만 강태주의 반응 속도는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었고 단숨에 남자의 팔을 꺾어 제압해버렸다.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비명이 터져나왔고 세아는 그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지만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다. 강태주는 남자를 바닥에 짓누른 채 살벌한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며 누구의 사주를 받고 들어온 것인지 추궁하기 시작했다. 남자는 고통에 신음하며 입을 열지 않으려 했지만 강태주가 팔을 더 비틀자 결국 경쟁사인 태영그룹의 이름을 실토하고 말았다. 소동을 듣고 달려온 경호원들이 침입자를 끌고 나간 후 서재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그 공기의 질감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강태주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바닥에 앉아있는 세아에게 다가갔는데 그의 시선에는 처음으로 경멸이 아닌 호기심과 의문이 서려 있었다. 그는 세아에게 자신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으며 침입자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감지했는지 물었다. 세아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냄새와 숨소리의 차이 그리고 발걸음의 무게감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담담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이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놓치는 소소한 것들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는데 태주는 그 말을 듣고 묘한 표정을 지었다. 태주는 세아의 턱을 잡아 올리며 그녀의 탁한 눈동자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는데 이번에는 그 눈 속에 담긴 깊이를 가늠해 보려는 듯 시선이 진중했다. 그는 한씨 집안이 보낸 쓸모없는 재물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자가 의외로 쓸모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훈련된 경호원이나 최첨단 보안 장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위험을 감지해냈으며 이는 앞으로의 전쟁터 같은 사업 세계에서 큰 무기가 될 수도 있었다. 태주는 세아를 일으켜 세우며 다친 곳은 없는지 무뚝뚝하게 물었고 세아는 괜찮다고 짧게 대답하며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그는 그녀에게 방으로 돌아가 쉬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의 냉혹함 대신 아주 미세한 인정이 섞여 있었다. 세아가 방으로 돌아간 후 태주는 책상에 앉아 방금 전 상황을 되짚어 보았는데 침입자가 노렸던 것은 극비리에 진행 중인 합병 관련 서류였다. 만약 세아가 아니었다면 그 서류는 경쟁사의 손에 넘어갔을 것이고 강성그룹은 막대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 분명했다. 그는 맹인이라는 이유로 그녀를 과소평가했던 자신의 판단을 수정해야 함을 느꼈고 그녀가 가진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계산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는 그녀가 단순히 능력이 뛰어난 것을 넘어 위기의 순간에 도망치지 않고 맞서는 담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강태주는 책상 서랍에서 시가를 꺼내 물며 연기 속에서 세아의 얼굴을 떠올렸고 그녀에 대한 흥미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소유욕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태주는 고용인들에게 세아를 정중히 모셔오라고 지시했고 이는
저택 내에서 그녀의 위상이 미묘하게 변화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기류가 흘렀지만 적어도 일방적인 무시나 적대감은 사라진 상태였다. 태주는 식사 도중 무심하게 고기 한 점을 썰어 그녀의 접시에 올려주었는데 이는 그가 타인에게 베푸는 최대의 호의이자 인정의 표시였다. 세아는 그의 행동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감사의 표시를 하며 고기를 입에 넣었고 그 맛은 낯설지만 나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남자가 무조건적인 악인이 아니며 능력과 가치를 증명하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철저한 실리주의자임을 깨달았다. 식사가 끝날 무렵 태주는 세아에게 내일 저녁에 열리는 자선 파티에 동행할 것을 명령조로 제안했다. 그는 그녀를 세상에 공개하여 맹인 아내를 얻었다는 소문을 잠재우고 동시에 그녀의 능력을 시험해볼 작정이었다. 세아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그 파티가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살벌한 탐색전이 될 것임을 직감했지만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부딪혀보기로 마음먹었다. 태주는 그녀의 승낙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일 그녀를 꾸며줄 스타일리스트를 불러놓겠다고 말하고는 식당을 나갔다. 그날 밤 세아는 침대에 누워 낮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자신의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오늘 자신이 한 행동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갈고 닦은 생존 본능의 결과물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강태주라는 남자는 여전히 두렵고 알 수 없는 존재였지만 적어도 그와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아 조금은 안도감이 들었다. 그녀는 내일 있을 파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고 낯선 향수 냄새와 사람들의 가식적인 목소리가 가득할 그곳에서 자신이 실수하지 않기를 기도했다. 창밖의 빗소리는 잦아들었지만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다음날 아침, 저택은 아침부터 분주했는데 유명한 디자이너들과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세아를 치장하기 위해 들이닥쳤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세아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태주의 언명 때문인지 최선을 다해 그녀를 꾸며주었다. 세아는 그들의 손길에 몸을 맡기며 비단 드레스의 감촉과 화장품의 향기를 통해 자신이 변해가는 과정을 상상해 보았다. 그녀는 거울을 볼 수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탄성과 조심스러운 속삭임을 통해 자신이 꽤나 아름답게 변모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준비가 끝나고 태주가 방에 들어왔을 때 잠시 동안 이어진 침묵은 그 또한 그녀의 모습에 놀랐음을 의미했고 세아는 그 침묵 속에서 묘한 승리감을 맛보았다. 태주는 세아의 팔을 잡고 에스코트하며 저택을 나섰는데 그의 손길은 어제보다 훨씬 부드럽고 안정적이었다. 차에 타자마자 느껴지는 그의 향기는 강렬하면서도 어딘가 안정감을 주는 묵직함이 있었고 세아는 그 냄새가 앞으로 자신을 지켜줄 보호막이 될지 아니면 족쇄가 될지 알 수 없었다.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출발했고 세아는 창문을 조금 열어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소음과 냄새를 맡으며 마음의 준비를 했다. 이제 곧 그녀는 강태주의 아내로서 세상의 첫 발을 내디디게 될 것이며 그곳에는 그녀를 헐뜯고 비웃으려는 수많은 적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그녀의 곁에는 서울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동행하고 있었다. 파티장에 도착하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세아는 본능적으로 태주의 팔을 꽉 잡았다. 태주는 그녀의 긴장을 느꼈는지 손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낮은 목소리로 걱정하지 말고 자신만 믿으라고 속삭였다. 그 한마디는 의외로 큰 위로가 되었고 세아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보이지 않는 앞을 향해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으며 오히려 그것을 무기 삼아 사람들의 편견을 깨뜨려 주겠다고 다짐했다. 연회장의 문이 열리고 화려한 음악 소리와 함께 섞인 수많은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세아는 그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태주의 리드에 맞춰 안으로 들어섰다. 연회장의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지는 화려한 조명과 음악 소리는 한세아에게 시각적인 정보가 아닌 피부로 느껴지는 압력으로 다가왔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공기의 흐름을 통해 느껴졌고 그 속에는 호기심과 경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강태주의 팔을 잡은 세아의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그는 아무런 내색 없이 그녀를 이끌고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사람들은 강태주가 맹인 아내를 대동하고 나타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수군거렸고 그들의 속삭임은 세아의 예민한 청각을 파고들며 귓가를 맴돌았다. 그들은 세아가 한씨 가문에 버려진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 기이한 조합을 흥미로운 구경거리로 삼고 있었다. 강태주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만하고 당당한 태도로 걸음을 옮겼으며 그의 곁에 선 세아 또한 위축되지 않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그녀는 코끝을 스치는 다양한 향수 냄새와 알코올 향 그리고 사람들의 몸에서 나는 채취를 통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성향과 계급을 본능적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어떤 이에게서는 값비싼 향수 뒤에 숨겨진 불안한 땀 냄새가 났고 어떤 이에게서는 과장된 웃음소리 속에 감춰진 비굴함이 느껴졌다. 세아는 이 화려한 파티장이 실상은 가면을 쓴 사람들의 전쟁터라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이 그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강태주가 왜 자신을 이곳에 데려왔는지 그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가 자신을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것은 아님을 느꼈다. 잠시 후 강태주는 세아를 한적한 테이블로 안내하며 잠시 다녀올 곳이 있으니 얌전히 기다리라고 낮게 속삭였다. 그는 세아의 손에 샴페인 잔을 쥐어주며 누군가 말을 걸어도 대꾸하지 말라는 경고를 덧붙이고는 멀어졌다. 그의 발소리가 사라지자 세아는 갑자기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듯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샴페인 잔을 만지작거렸다. 그녀가 혼자 남겨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이힐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며 진한 장미,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다가오는 발걸음은 하나가 아니라 셋이었고 그들의 발소리에는 명백한 적의와 조롱이 담겨 있어 세아는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그들은 세아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는데 목소리의 주인은 재계 서열 3위인 명성그룹의 막내딸과 그 추종자들이었다. 그녀들은 세아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비웃으며 강태주가 맹인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자선 사업이라도 하는 줄 아느냐고 낄낄거렸다. 그중 한 명은 세아의 드레스를 툭 치며 이런 옷을 입혀놔도 눈먼 개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세아는 그들의 유치하고 저급한 도발에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하게 그들의 숨소리와 냄새에 집중하며 반격을 준비했다. 그녀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진실을 꿰뚫어보는 힘이 있었고 지금 이 순간 그 힘을 발휘해야 할 때였다. 세아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들어 정확히 장미 향수가 나는 쪽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당신이 뿌린 향수는 프랑스산 최고급 리미티드 에디션이지만 안타깝게도 베이스 노트에서 섞여 나오는 냄새는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싸구려 담배 냄새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녀는 덧붙이기를 그 냄새는 보통 지하 도박장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오랫동안 배어 있었을 때 나는 특유의 악취라며 혹시 이곳에 오기 전에 그런 곳에 들렀다 온 것은 아닌지 정중하게 되물었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냄새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은밀한 사생활이나 약점을 정확히 찌르는 것이었고 좌중에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명성그룹의 막내딸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그녀의 추종자들 또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세아의 말대로 그녀는 사실 도박빚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파티 직전에도 사채업자를 만나고 오는 길이었기에 그 지적은 너무나도 치명적이었다. 세아는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여자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당신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지는데 그것은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며 혹시
방금 한 말들이 진심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 하는 연극은 아닌지 물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단순한 맹인의 감각을 넘어선 심리적인 압박이었고 오만한 귀부인들을 순식간에 공포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그때 격분한 여자가 세아의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허공에서 누군가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다. 서늘한 냉기와 함께 익숙한 냄새가 훅 끼쳐왔고 세아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그가 강태주임을 알 수 있었다. 태주는 여자의 손목이 부러질 듯 비틀며 살기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고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는 감히 누구에게 손을 대느냐며 낮게 으르렁거렸고 그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사신의 선고처럼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주변 사람들은 강태주의 분노를 목격하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다. 강태주는 잡고 있던 손목을 혐오스럽다는 듯 내치고는 손수건을 꺼내 자신의 손을 닦으며 차갑게 내뱉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모욕하는 것은 곧 강성그룹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하며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내일 아침 당신들의 가문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겁에 질린 여자들은 도망치듯 자리를 떴고 파티장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지만 태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세아에게 다가갔다. 그는 세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친 곳은 없는지 물었고 그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한세아가 단순히 이름뿐인 아내가 아니라 강태주의 보호 아래 있는 존재임을 명확히 각인시켰다. 소동이 진정된 후 태주는 세아를 데리고 테라스로 나갔는데 그곳은 연회장의 소음이 차단되어 한결 조용했다. 밤바람이 세아의 뜨거워진 뺨을 식혀주었고 태주는 난간에 기대어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는 세아에게 아까 했던 말들이 사실인지 아니면 그저 겁을 주기 위해 꾸며낸 말인지 물으며 흥미롭다는 듯 웃었다. 세아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추측이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냄새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에 확신을 가지고 던져본 것이라고 대답했다. 태주는 그녀의 대답에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그가 그녀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보여준 진솔한 감정 표현이었다. 그는 세아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매력적인 여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태주는 세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귀뒤로 넘겨주며 앞으로도 그 능력을 숨기지 말고 마음껏 사용하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인형이 아니라 곁에 서서 함께 적을 물어뜯을 수 있는 사냥개라고 덧붙였다. 세아는 그의 거친 비유에 묘한 동질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가 세상에 상처받고 뒤틀린 존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봤으며 그 상처가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파티장 안에 화려한 불빛보다 어둠 속에서 나누는 이 위험한 대화가 그들에게는 더 편안하게 느껴졌다. 한편 파티장에서 벌어진 소동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그 소식은 한씨 가문의 귀에도 들어갔다. 한세아의 의부서머니와 언니 유라는 세아가 강태주의 손에 죽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비호를 받으며 사교계에 데뷔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졌음을 직감하고 불안에 떨었지만 동시에 세아가 가진 위치를 이용해 다시 한번 이득을 취하려는 탐욕스러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유라는 세아가 맹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그녀를 조종하고 강태주를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이란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세아는 피로가 몰려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태주는 옆자리에 앉아 그녀가 고개를 떨굴 때마다 어깨를 빌려주지는 않았지만 운전기사에게 속도를 줄이라고 지시하며 차의 흔들림을 최소화했다. 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오늘 밤 세아가 보여준 뜻밖의 면모들을 곱씹었다. 그녀는 맹인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알고 있었고 그 강인함은 태주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씩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단순한 담보물이 아닌 자신의 영역 안에 들어온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그녀를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용서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세아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태주는 그녀를 깨우는 대신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를 안아들었다.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고 품에 안긴 느낌은 낯설지만 나쁘지 않았다. 고용인들은 회장이 직접 부인을 안고 들어오는 모습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태주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계단을 올라 침실로 향했다. 그는 침대에 세아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며 잠든 그녀의 얼굴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경계심이 풀린 그녀의 얼굴은 순수하고 평온해 보였지만 그는 그 이면에 숨겨진 도끼를 이미 목격했다. 태주는 방을 나가며 문을 조용히 닫았고 복도 끝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세아는 자신의 방 침대에서 눈을 떴고 간밤의 기억이 필름처럼 끊겨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차에서 내려 방까지 왔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침구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는 태주의 향기를 맡고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가 자신을 안아서 옮겼다는 사실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낯선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그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많지 않았다. 고용인이 다급하게 방문을 두드리며 한시 가문에서 손님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었다. 세아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고 그녀는 올 것이 왔음을 직감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거실의 공기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한세아는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꽉 맞잡은 채 떨림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다. 현관을 들어서는 발소리는 그녀가 로 지난 20년간 뼛속 깊이 새겨질 정도로 두려워했던 소리였으며 그 뒤를 따르는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는 이복 언니 한유라의 신경질적인 걸음걸이가 분명했다. 그들에게서 풍기는 짙은 화장품 냄새와 특유의 가식적인 향기는 순식간에 강태주의 저택이 가진 차가운 금속성 냄새를 덮어버렸고 세아의 기억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트라우마를 끄집어냈다. 강태주는 소파 맞은편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는데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위압적이었으며 그는 사냥터에 제 발로 들어온 먹잇감들을 관찰하듯 차가운 눈빛으로 방문객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한세아의 의부서머니인 신여사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연기톤에 가까운 과장된 목소리로 세아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들듯 다가왔다. 그녀는 세아의 손을 덥석 잡으며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며 눈물을 글썽이는 척했지만 세아의 예민한 청각은 그녀의 심장 박동이 전혀 빨라지지 않았음을 감지했다. 신여사의 손은 축축하고 미지근했으며 그 손길 뒤에는 딸을 걱정하는 어미의 마음이 아닌 상황을 염탐하고 이익을 챙기려는 탐욕만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세아는 반사적으로 손을 빼내고 싶었지만 강태주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가까스로 참아냈고 대신 고개를 돌려 그녀의 역겨운 숨결을 피했다. 신여사는 세아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태주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사위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하러 왔다는 뻔뻔한 멘트를 날렸다. 한유라는 어머니의 뒤에 서서 강태주의 실물을 보고는 숨을 들이켰는데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노골적인 욕망과 후회가 서려 있었다. 소문 속의 강태주는 얼굴이 일그러진 괴물이어야 했지만 눈앞에 있는 남자는 날카롭고 차가운 매력을 지닌 압도적인 미남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섣불리 대역을 보낸 것을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었고 세아가 이토록 근사한 남자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질투심이 불타올랐다. 유라는 세아를 밀치고 앞으로 나서며 형부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그녀는 자신이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진짜 신부라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려 했고 세아는 맹인일 뿐이라며 깎아내리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으며 태주의 반응을 살폈다. 강태주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한유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는데 그 시선은 마치
오물을 보는 듯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한유라의 인사를 무시한 채 신여사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자신에게 사기를 친 대가를 치르러 온 것이냐고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다. 신여사는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내 표정을 관리하며 착오가 있었다고 변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세아가 눈이 멀어 판단력이 흐려져서 제멋대로 차에 탔다거나 집안 사람들이 실수를 했다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세아에게 떠넘기려 했다. 심지어라 그녀는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며 세아를 데려가고 원래 약속했던 유라를 두고 가겠다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뻔뻔스럽게 꺼내놓았다. 세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녀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는 거실의 공기를 바꿀 정도로 강렬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신여사가 있는 쪽을 정확히 노려보며 그날 밤 자신에게 건넸던 유자차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가 직접 타주신 차에 무엇이 들어있었기에 마시자마자 정신을 잃었는지,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왜 웨딩드레스가 입혀진 채 이 저택으로 향하는 차 안에 있었는지 또박또박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고 과거에 학대받던 소녀가 아닌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는 한 인간으로서의 외침이었다. 신여사는 세아의 구체적인 폭로에 말문이 막혀 헛기침을 했고 유라는 거짓말하지 말라며 소리를 질렀다. 한유라는 세아에게 다가가 손찌검을 하려 했지만 세아는 공기를 가르는 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여 피했다. 유라의 손은 허공을 갈랐고 중심을 잃은 유라는 비틀거리며 볼품없이 넘어질 뻔했다. 세아는 피하지 않고 한 발 더 다가가며 언니에게서 나는 향수 냄새가 역겹다고 쏘아붙였다. 그녀는 유라가 평소에 자신을 지하실에 가두고 괴롭힐 때마다 맡았던 그 향수 냄새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냄새가 진동을 해서 구역질이 난다고 말했다. 세아의 말은 유라의 자존심을 짓밟는 동시에 강태주에게 이들이 과거의 세아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는 셈이었다. 강태주는 소파 깊숙이 몸을 기대며 이 흥미로운 진흙탕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의 손가락은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알렸다. 신여사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태주에게 매달리며 세아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라서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모함했다. 그녀는 강 회장 같은 훌륭한 분에게 저런 하자 있는 물건을 맡길 수 없어 죄송한 마음에 온 것이라며 비굴한 웃음을 흘렸다. 하지만 태주는 찻잔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던지며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신여사 앞으로 걸어갔는데 그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덮치자 신여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태주는 자신의 아내를 물건 취급하는 것은 곧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헛소리를 짓거리면 그 혀를 뽑아버리겠다고 살벌하게 경고했다. 태주는 한유라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당신 같은 여자가 내 옆에 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비웃었다. 그는 유라의 화려한 겉모습 속에 감추어진 천박함과 탐욕을 꿰뚫어 보았고 세아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존재라고 단언했다. 유라는 태주의 독설에 충격을 받아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듯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태주는 경호원들을 불러 이 불청객들을 당장 끌어내라고 명령하며 다시는 이 저택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경호원들이 거칠게 그들을 붙잡자 신여사와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남자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들은 욕설과 저주를 퍼부으며 끌려나갔고 저택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다. 소란이 끝난 후 세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고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녀는 오늘 자신이 가족들에게 대항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동시에 속이 시원하면서도 씁쓸한 감정에 휩싸였다. 태주는 그런 세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시선을 맞추었는데 이는 그가 그녀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무언의 표시였다. 그는 세아의 떨리는 손을 잡아
자신의 따뜻하고 거친 손안에 가두며 잘했다고 칭찬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고 그 속에는 진심 어린 위로와 인정이 담겨 있었다. 세아는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의 울컥하는 마음을 느끼며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태주는 세아에게 앞으로 그들이 다시는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이제 당신의 보호자는 그들이 아니라 자신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한씨 가문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계획을 이미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히 사업적인 보복을 넘어 그들을 철저하게 파멸시키는 것이 될 것이었다. 세아는 태주의 말에서 든든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 때문에 위험한 싸움에 휘말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다. 그녀는 태주에게 자신이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태주는 오히려 당신은 짐이 아니라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대답하며 그녀의 불안을 잠재웠다. 그날 오후 태주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성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지시했고 그들의 자금 흐름과 불법적인 거래 내역을 낱낱이 파헤치라고 명령했다. 그는 세아가 겪었던 고통을 배로 갚아주기 위해 한성그룹의 주가 조작 의혹과 탈세 혐의를 언론에 흘릴 준비를 시작했다. 태주는 서재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사냥을 앞둔 맹수처럼 눈을 번뜩였다. 그는 세아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이며 그것이 자신의 방식대로 그녀를 사랑하고 지키는 방법임을 확신했다. 세아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태주의 통화 내용을 어렴풋이 들으며 그가 자신을 위해 칼을 뽑아들었음을 직감했다. 저녁이 되자 저택의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고용인들 또한 세아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회장이 직접 나서서 부인을 보호하고 처가 식구들을 내쫓았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세아를 진정한 안주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식사 시간 동안 태주는 세아에게 음식을 챙겨주며 그녀의 기분을 살폈고 세아는 그 세심한 배려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식사 후 정원을 산책했는데 태주는 세아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으며 정원에 핀 꽃들의 향기를 설명해 주었다. 세아는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코끝에 닿는 꽃내음과 태주의 낮은 목소리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전경을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세아의 등 뒤를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한시 모녀는 이대로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었으며 그들의 뒤에는 태주의 경쟁사들이 독버섯처럼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아는 바람에 실려오는 묘한 비린내를 맡으며 이것이 다가올 또 다른 폭풍의 전조임을 감지했다. 그녀는 태주의 팔을 더 꽉 잡으며 그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 남자의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했고 태주 또한 그녀의 손에 힘을 주며 무언의 맹세를 나눴다. 어둠이 내려앉은 정원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만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들은 서로에게 유일한 빛이 되어주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세아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엉켜 있었다. 그녀는 오늘 낮에 있었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고 자신이 정말로 강태주의 아내로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때 창밖에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세아는 문득 어린 시절 지하실에 갇혀 듣던 그 소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에 몸서리를 쳤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되뇌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당겼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오늘은 태주의 품 안에서 안전하다는 믿음이 그녀를 꿈나라로 이끌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며칠간 저택에는 평화로운 기류가 흘렀지만 한세아는 본능적으로 그 평화가 위태로운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강태주는 한성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업에 몰두하느라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고 세아는 그의 방해를 피하기 위해 정원을 산책하거나 조용히 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세아는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외출을 하게 되었는데 강태주는 바쁜 와중에도
경호원들을 평소보다 2배로 배치하며 그녀의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하지만 차에 올라타는 순간 세아는 운전기사의 미세하게 떨리는 호흡과 평소에는 맡을 수 없었던 낯선 땀 냄새를 감지했고, 그것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나오는 식은땀 냄새와 흡사했다. 차가 저택을 빠져나가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세아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지만 단순히 기사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다. 그러나 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익숙한 경로를 벗어나 거칠게 좌회전을 했을 때 그녀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와 급격한 회전각은 병원 가는 길이 아님을 명백히 말해주고 있었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음 또한 도심의 활기찬 소리가 아닌 한적하고 삭막한 바람 소리로 바뀌어 있었다. 세아는 침착하게 기사에게 차를 세우라고 명령했지만 기사는 아무런 대답 없이 가속 페달을 밟았고, 뒷좌석의 문이 잠기는 둔탁한 소리만이 차가운 정적을 깨뜨렸다. 그 순간 조수석에 숨어있던 낯선 남자가 뒷좌석으로 몸을 날리며 세아의 입과 코를 손수건으로 틀어막았다. 강렬한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고 세아는 숨을 참으려 발버둥쳤지만 건장한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그녀는 그 약품 냄새 속에 섞여있는 희미한 남자 향수 냄새를 기억해내려고 안간 힘을 썼는데, 그것은 며칠 전 파티장에서 스쳐 지나갔던 태영그룹 관계자의 냄새와 일치했다. 결국 세아는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고, 그녀를 태운 검은 세단은 인적이 드문 교회의 폐공장지대로 사라져버렸다. 강태주는 회의 도중 비서실장으로부터 세아의 차량 신호가 끊겼다는 보고를 받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고 회의실 안에 있던 임원들은 그가 뿜어내는 살기에 압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는 즉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보안팀을 소집하여 차량의 마지막 위치를 추적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세아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가득 찼고,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납치범들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가 뒤섞여 이성을 마비시킬 지경이었다. 그는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감히 자신의 아내를 건드린 자들을 살려두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한편 세아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정신을 차렸는데 손발은 거친 밧줄로 묶여 있었고 눈을 가린 안대는 그녀의 시야를 더욱 완벽한 어둠 속에 가두고 있었다. 그녀는 당황하여 소리를 지르는 대신 깊게 심호흡을 하며 주변의 공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공기 중에는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기름 냄새, 그리고 바닷바람 특유의 짠내와 비릿한 물 냄새가 섞여 있었고, 이를 통해 이곳이 바다와 가까운 폐쇄된 항구 창고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멀리서 갈매기 울음소리와 배의 경적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은 대형 트럭들이 오가는 도로가 근처에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때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고, 세아는 그 발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 익숙하고도 역겨운 장미 향수는 바로 이복 언니 한유라의 것이었으며, 그녀의 곁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남자들이 서 있었다. 한유라는 세아의 앞에 쭈그리고 앉아 비웃음을 흘리며 네가 아무리 강태주의 아내 행세를 해도 결국은 눈먼 병신일 뿐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녀는 태영그룹의 이사에게 돈을 받고 세아를 넘기기로 했으며 강태주를 협박하여 한성그룹의 부도 위기를 막아볼 심산이었다. 세아는 유라의 어리석음에 기가 막혔지만 내색하지 않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세아는 유라에게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나 있냐고 물으며 강태주가 이곳을 찾아내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유라의 목소리에 섞인 미세한 떨림을 감지하고 그녀 또한 이 상황이 두렵다는 것을 간파했다. 세아는 태영그룹이 약속을 지킬 것 같으냐며 이용가치가 떨어지면 당신부터 버릴 것이라고 유라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 유라는 세아의 말에 동요하여 소리를 질렀지만 세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오기 전에 차 안에 작은 단서를 남겨두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유라와 납치범들을 혼란에 빠뜨리려 했다. 실제로 강태주는 세아가 납치된 차량을 발견하고 내부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는데 뒷좌석 시트 틈새에서 세아가 일부러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작은 진주 귀걸이 한 짝을 발견했다. 그것은 오늘 아침 그가 직접 그녀에게 걸어주었던 것이었고 귀걸이에는 그녀가 평소에 사용하는 라벤더 오일 향이 짙게 배어 있었다. 태주는 그 향기를 맡으며 그녀가 아직 살아있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를 읽어냈다. 그는 즉시 도시의 모든 CCTV를 해킹하고 범죄 조직의 정보망을 가동하여 태영그룹과 연관된 폐창고들을 리스트업하기 시작했다. 서울의 밤거리는 강태주의 분노로 인해 보이지 않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것과 다름없었다. 창고 안에서 세아는 납치범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으며 자신의 위치를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려 노력했다. 그들은 배가 들어오는 시간을 언급하며 밀항을 준비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세아는 그들이 말하는 삼부두라는 단어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묶인 손을 이용해 바닥에 흩어진 날카로운 쇠조각을 찾아내려 손가락을 꼼지락거렸고 마침내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느꼈다. 밧줄을 끊기에는 턱없이 작은 조각이었지만 적어도 흔적을 남기거나 위급한 순간에 무기로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었다. 세아는 유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남자 중 한 명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며 그의 접근을 유도했다. 남자가 물을 주기 위해 다가오자 세아는 그의 옷에서 나는 독특한 페인트 냄새와 시너 냄새를 맡고 그가 최근에 도색 작업을 한 배나 공장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짐짓 불쌍한 척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연기를 했고 남자는 그녀의 연약한 모습에 방심하여 경계를 풀었다. 세아는 물을 마시는 척하며 남자의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슬쩍 빼돌리는 데 성공했다. 앞이 보이지 않아 정확한 위치를 잡기는 힘들었지만 그녀의 손감각은 눈보다 더 빠르고 정확했다. 라이터는 차가운 바닥에 숨겨졌고 이것은 나중에 큰 불을 일으켜 위치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강태주의 추정망은 좁혀져 왔고 그는 마침내 인천항 근처에 버려진 화학 공장이 의심스럽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경찰을 부르는 대신 자신의 사병 조직을 이끌고 직접 현장으로 출동했는데 그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은 짐승의 것과 같았다. 차 안에서 그는 장전된 권총을 확인하며 세아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닫혀 있다면 관련된 놈들의 뼈와 살을 분리해버리겠다고 맹세했다.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고 번개가 칠 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섬뜩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까지 누군가에게 집착하고 분노할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라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감정을 분석할 겨를이 없었다. 창고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세아는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몸을 웅크렸다. 유라가 다시 돌아와 강태주에게 협박 전화를 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변해 있었다. 유라는 전화기를 세아의 귀에 갖다 대며 비명을 지르라고 강요했지만 세아는 입을 꾹 다물고 침묵을 지켰다. 수화기 너머로 태주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자 유라는 당황하여 여보세요를 연발했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사실 태주는 이미 통신망을 차단하고 공장 주변을 포위한 상태였으며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어둠 속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세아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타이어 마찰음과 엔진 소리가 멈추는 것을 감지했고 그것이 태주의 차임을 확신했다. 그의 차 엔진 소리는 다른 차들보다 훨씬 묵직하고 낮게 깔리는 특유의 베이스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안도감과 동시에 다가올 충돌에 대한 공포를 느꼈지만 이제 곧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유라와 납치범들은 밖이 너무 조용하다는 사실에 의아해하며 창문 쪽으로 다가갔고 그 순간 굉음과 함께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박살나며 검은색 차량이 내부로 돌진해 들어왔다.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창고 안을 대낮처럼 비추었고 범인들은 눈이 부셔 팔로 얼굴을 가렸다. 차 문이 열리고 강태주가 걸어 나왔는데 그의 뒤로는 무장한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태주는 한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고 그의 전신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구석에 묶여있는 새알을 발견하자마자 시선이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차갑게 식으며 한유라와 범인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망치 소리처럼 공장 안에 울려 퍼졌고 유라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세아는 소란스러운 소리들 속에서 태주의 목소리를 기다렸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그녀가 들어본 것 중 가장 잔혹하고도 다정한 이중적인 톤이었다. 그는 놈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처리하라고 짧게 명령한 뒤 곧장 세아에게로 달려왔다. 밧줄을 푸는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세아를 안아 올리는 품은 부서질 듯 소중한 것을 다루는 것처럼 조심스러웠다. 세아는 그의 품에 안기자마자 참고 있던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핑 돌았지만 태주는 그녀의 귓가에 이제 괜찮다고 속삭이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놈들을 향해 있었고 오늘 밤이 피로 물들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강태주는 한세아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코트를 벗어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주었고 비서실장 김 실장에게 눈짓하여 그녀를 차로 모시라고 지시했다. 세아는 그의 품에서 떨어지는 것이 불안했지만 지금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았기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김 실장의 부축을 받아 밖으로 나갔다. 창고 문이 닫히고 세아의 모습이 사라지자마자 강태주의 눈빛은 순식간에 인간의 것이 아닌 듯 붉게 충혈되었고 공기 중에는 숨 막히는 살기가 가득 찼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공포에 떨고 있는 납치범들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는데 그 발소리는 마치 지옥의 사자가 다가오는 소리처럼 묵직하고 일정했다. 그는 쇠파이프를 바닥에 질질 끌며 그 소름 끼치는 마찰음으로 놈들의 심리적 방어선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납치범 중 우두머리가 칼을 꺼내 반항하려 했지만 강태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의 손목을 쇠파이프 가격하여 단숨에 무력화시켰다.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비명이 창고 안에 울려 퍼졌고 나머지 일당들은 그 압도적인 무력 앞에 전의를 상실하고 뒷걸음질 쳤다. 강태주는 쓰러진 남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감히 누구의 아내에게 손을 댔는지 똑똑히 기억하게 해주겠다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는 폭력을 즐기는 성향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건드린 자들에게는 법보다 더 무섭고 원초적인 응징이 필요하다고 믿는 냉혹한 심판자였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한유라는 구석에서 입을 틀어막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강태주는 피 묻은 손을 손수건으로 대충 닦아내며 한유라 앞으로 다가갔는데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자비심도 보이지 않았다. 유라는 살려달라고 빌며 모든 것은 어머니가 시킨 일이고 자신은 그저 따랐을 뿐이라고 비굴하게 변명했다. 그녀는 태주의 바짓단에 매달려 오열했지만 태주는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듯 발을 빼며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유라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너무 쉬운 처벌이라며 대신 평생토록 누려왔던 모든 것을 뺏어주겠다고 선고했다. 태주는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돈과 명예 그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싸늘하게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창고를 빠져나갔다.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세아는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소리가 잦아들고 태주가 차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차에 탄 태주에게서는 짙은 피냄새와 화약 냄새가 났지만 세아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손을 찾아 꽉 잡았다. 태주는 자신의 손이 더럽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아의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마주잡으며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살벌함은 온데간데 없고 물기에 젖은 듯 떨리고 있었으며 세아는 그가 얼마나 자신을 걱정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차는 빗속을 뚫고 저택으로 향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지옥 같았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태주는 대기하고 있던 주치의에게 세아의 상태를 검진하게 했고, 다행히 외상은 없었지만 심리적인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태주는 세아를 침실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곧바로 서재로 향해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했다. 그는 한성그룹과 태영그룹을 동시에 무너뜨리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비밀 장부를 꺼내들었고, 재무팀과 법무팀을 총동원하여 공격 명령을 내렸다. 새벽이 밝아오기도 전에 주식시장에는 한성그룹의 분식회계와 횡령 혐의에 대한 대형 스캔들이 터졌고,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는 속보가 뉴스 채널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세아는 눈을 뜨자마자 태주를 찾았고, 서재에서 밤을 새운 듯한 그가 커피를 들고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꼈다. 태주는 세아의 곁에 앉아 뉴스를 틀어주며 그녀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지 들려주었다. 한성그룹의 회장인 세아의 아버지는 뇌물수수와 탈세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고, 신여사와 한유라는 채권자들에게 시달리며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또한 납치를 사주했던 태영그룹 역시 불법 자금 세탁 혐의가 드러나 주가가 폭락하고 경영권 방어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고 했다. 세아는 그 소식을 들으며 묘한 허무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듯한 해방감을 맛보았다. 그때 세아는 태주의 소매를 잡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결정적인 정보를 털어놓았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비자금을 숨겨둔 비밀 금고의 위치와 비밀번호였다. 그녀는 어린 시절 서재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아버지가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게 되었고, 맹인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 방심했던 아버지 덕분에 그 정보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아가 불러주는 숫자와 위치 정보는 태주가 찾고 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고, 이로써 한성그룹은 회생 불가능한 완전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 확실해졌다. 태주는 세아의 기억력과 기지에 감탄하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복수라고 칭찬했다. 며칠 후 한씨 일가의 몰락은 대한민국 재계의 가장 큰 이슈가 되었고, 강태주는 그 중심에서 냉철한 승부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는 한성그룹의 알짜 계열사들을 헐값에 인수하여 강성그룹의 몸집을 불렸고, 그 과정에서 세아의 명의로 상당한 지분을 넘겨주어 그녀를 경제적으로도 완벽하게 독립시켰다. 사람들은 강태주가 맹인 아내를 위해 처가까지 무너뜨린 잔혹한 로맨티시스트라며 수군거렸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들 부부에게 돌을 던지거나 험담을 할 수는 없었다. 이제 한세아는 더 이상 버려진 딸이 아니라 강태주라는 절대 권력자가 목숨 걸고 지키는 유일한 여인이자 강성제국의 안주인이 되었다. 태주는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세아를 데리고 교외의 별장으로 휴가를 떠났는데, 그곳은 바다가 보이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두 사람은 해변을 걸으며 처음으로 사업이나 복수가 아닌 서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태주는 세아에게 시력 회복 수술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며 세계 최고의 의료진을 수소문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세아가 원한다면 세상의 빛을 다시 보게 해주고 싶었고, 그녀가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세아는 고개를 저으며 지금 당장은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말했고, 당신의 목소리와 향기만으로도 이미 당신을 완벽하게 볼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날 밤 별장의 테라스에서 태주는 세아를 뒤에서 안으며 그녀가 좋아하는 첼로 연주곡을 틀어주었다. 파도 소리와 첼로의 선율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태주는 세아에게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와 상처들을 하나씩 털어놓았고, 세아는 묵묵히 들어주며 그의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했다. 태주는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괴물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세아는 당신은 괴물이 아니라 상처 입은 야수일 뿐이며 자신에게는 그 누구보다 따뜻한 수호자라고 대답했다. 그 말은 태주가 평생토록 듣고 싶었던 구원의 말이었고, 그는 세아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서울로 돌아온 후 세아는 더 이상 은둔하는 아내가 아니었으며 태주의 곁에서 당당하게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자선재단을 설립하고 직접 운영에 참여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선한 곳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사격계의 귀부인들은 이제 세아의 눈치를 보며 그녀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고 예전처럼 그녀를 무시하거나 비웃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한유라는 가끔 뉴스에 초췌한 모습으로 등장하여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사람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일 뿐이었고 그녀의 몰락은 자업자득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세아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태주는 세아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며 그녀를 저택의 정원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곳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라벤더와 제스민 꽃이 가득 심어져 있었고 산책로에는 점자 블록이 예쁘게 깔려 있어 그녀 혼자서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개조되어 있었다. 태주는 세아의 손을 잡고 산책로를 걸으며 앞으로 이 길을 평생 당신과 함께 걷고 싶다고 고백했다. 그것은 화려한 프러포즈보다 더 진정성 있고 감동적인 약속이었고 세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비록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마음의 눈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보고 있었다.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오랫동안 정원에 머물렀다. 강태주라는 무자비한 폭군은 한세아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을 배웠고 한세아라는 상처 입은 영혼은 강태주를 만나 용기와 자존감을 되찾았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과 시련 속에서 피어난 꽃이었기에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웠다. 이제 그들 앞에는 그 어떤 어둠도 두려움이 되지 못할 것이며 두 사람이 함께라면 그곳이 어디든 빛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될 것임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다. 복수의 끝에서 피어난 이 사랑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웠던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강태주의 저택 정원에도 스며들기 시작했다. 지난 몇 달간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었던 한성그룹의 몰락과 강성그룹의 비약적인 성장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장 뜨거운 가십거리였다. 한세아의 아버지와 의부 서머니는 법의 심판을 받아 감옥에 수감되었고 한유라는 빚더미에 앉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세아는 더 이상 그들의 불행에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으며 그저 지나간 과거의 한 페이지로 넘겨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찾았다. 그녀는 이제 강성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했고 시각장애인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강태주는 세아를 데리고 서울 근교에 위치한 대학병원 VIP 병동을 찾았는데 평소 침착하던 그가 유난히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세아에게 세계적인 안과 권위자를 초빙하여 수술 일정을 잡았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알리며 그녀의 의사를 물었다. 세아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태주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그녀가 세상을 다시 보는 것임을 알기에 수술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녀는 태주의 손을 꼭 잡으며 수술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태주는 결과와 상관없이 당신은 언제나 나에게 빛이라고 답해주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세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천하의 강태주도 초조함에 입술을 깨물 수밖에 없었다. 수술은 장장 8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그 시간 동안 강태주는 수술실 앞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비서실장이 회사 업무를 보고하려 했지만 그는 손을 들어 제지하며 지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아내를 기다리는 것뿐이라고 일축했다. 마침내 수술 중 램프가 꺼지고 집도의가 피곤한 기색으로 나왔을 때 태주는 벌떡 일어나 의사의 표정을 살폈다. 의사는 다행히 각막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으며 회복 기간을 거치면 시력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소견을 밝혔다. 태주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고 신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속으로 되뇌었다. 회복 기간 동안 세아는 눈에 붕대를 감은 채 지내야 했지만 태주는 그녀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극진히 간호했다서 그는 바쁜 일정을 쪼개어 직접 죽을 먹여주고 그녀가 답답해하지 않도록 책을 읽어주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병원 간호사들은 그 냉혹하다던 강태주 회장이 아내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변하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병원 내에서도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세아는 비록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태주의 목소리와 손길, 그리고 그에게서 나는 따뜻한 채취를 통해 그가 얼마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드디어 붕대를 푸는 날이 다가왔고 병실 안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묘한 공기가 흘렀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붕대를 한 겹씩 벗겨내자 세아는 눈부신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느끼며 눈을 찡그렸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흐릿하고 뿌옇게 보였지만 점차 사물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고 눈앞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날카로운 턱선과 짙은 눈썹, 그리고 무엇보다 깊고 그윽한 눈동자가 인상적이었다. 세아는 떨리는 손을 들어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당신이 이렇게 생겼었군요 하고 작게 속삭였다. 태주는 세아가 자신을 알아보고 미소짓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녀를 와락 껴안았고 병실 안은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의 얼굴에 있는 흉터 때문에 세아가 실망할까봐 내심 걱정했었지만 세아는 그 흉터조차 사랑스럽다는 듯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그녀는 이제 소리와 냄새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그를 담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오랫동안 말없이 웃고 울었고 그 시간은 그들이 겪어왔던 모든 고통과 시련을 보상받는 듯한 치유의 시간이었다. 창밖에서는 봄꽃이 만발하고 있었고 그들의 앞날도 저 꽃들처럼 화려하게 피어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퇴원 후 세아는 태주와 함께 강성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에 참석했는데 이것은 그녀가 시력을 회복한 후 처음으로 갖는 공식적인 행사였다. 그녀는 붉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태주의 팔짱을 끼고 연회장에 들어섰다.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탄성을 질렀고 예전처럼 그녀를 동정하거나 비웃는 시선은 찾아볼 수 없었다. 태주는 연단에 올라 축사를 하며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아내 덕분이라고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그는 세아를 향해 잔을 들어올리며 나의 어둠을 밝혀준 유일한 빛이라는 로맨틱한 멘트를 날려 좌중에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한유라가 꾀조재한 모습으로 파티장 입구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녀는 세아를 보며 한 번만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세아는 태주의 손을 잡고 등을 돌리며 냉정하게 외면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했으며 용서는 가해자가 진심으로 뉘우칠 때나 가능한 것임을 깨달았다. 태주는 그런 세아의 결단을 존중하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두 사람은 소란스러운 과거를 뒤로하고 그들만의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사람들은 끌려나가는 유라와 당당하게 서 있는 세아를 비교하며 권선징악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도심의 야경을 감상했다. 세아는 이제 눈부신 서울의 밤거리를 직접 볼 수 있었지만 여전히 눈을 감고 바람의 냄새와 소리에 집중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태주에게 눈이 보인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진실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마음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했다. 태주는 그녀의 깊은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그는 세아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그녀의 영혼 자체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평생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이 흘러 1년 뒤 강태주의 저택 정원에는 아기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세아는 아이를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태주는 퇴근하자마자 정원으로 달려와 아내와 아이를 품에 안으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폭군이 아니라 한 가정의 자상한 가장이자 사랑받는 남편이었다.
세아 또한 과거의 상처를 모두 치유하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존경받는 여성 리더로 성장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완벽한 하나가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될 것이며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는 언제나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찰 것이다. 맹인 신부와 야수 같은 남편의 기막힌 만남은 결국 서로를 구원하는 운명적인 사랑이었음을 증명하며 막을 내렸다. 한세아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는 가녀린 새가 아니라 넓은 하늘을 자유롭게 비상하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었다. 그리고 그 나비가 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는 바로 강태주라는 거대한 나무였다. 에필로그.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어느 주말 오후 세아는 서재에서 점자책을 읽고 있는 태주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다. 태주는 시력을 회복한 세아를 위해 점자를 배웠고 가끔 이렇게 눈을 감고 서로의 세계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아는 태주의 손가락이 점자 위를 지나가는 사각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더 없는 평온함을 느꼈다. 당신에게서는 항상 비온 뒤에 숨 냄새가 나요. 세아가 나지막이 중얼거리자 태주는 읽던 책을 덮고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에게서는 햇살에 잘 마른 이불 냄새가 나고 태주의 대답에 세아는 맑게 웃으며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손을 뻗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감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지만 결국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나 봐요. 태주는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입가에 가져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과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것을.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그들은 그 바람마저도 달콤하게 느끼며 깊은 낮잠에 빠져들었다. 서울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하게 시작되었지만 강태주의 저택만은 평화로운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지난 5년 동안 강성그룹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고 그 정점에 서 있는 강태주는 여전히 냉철하고 무자비한 사업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하지만 저택의 육중한 대문 안쪽에서 벌어지는 풍경은 세간에 알려진 그의 이미지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거실 한복판에는 최고급 수입 장난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소파 위에는 이제 막 5살이 된 강도윤이 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아이는 강태주의 날카로운 눈매와 한세아의 부드러운 입술을 쏙 빼닮은 그야말로 두 사람의 완벽한 합작품이자 저택의 실질적인 지배자였다. 도윤이 뼈로 통해진 이유는 단순했는데 오늘 유치원에서 열리는 아빠와 함께하는 수업에 강태주가 바쁜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세아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빠가 도윤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설명해 주었지만 아이는 고개를 획 돌리며 입을 삐죽거렸다. 그때 2층 계단에서 슈트를 말끔하게 차려입은 강태주가 내려왔고 그는 거실의 냉랭한 분위기를 감지하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오전에 모든 회의를 취소하고 헬기를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거절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그는 아들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면 수천억 원의 계약도 미련 없이 미룰 준비가 되어 있는 겉만 차가운 아들 바보였다. 유치원에 도착한 강태주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었고 학부모들은 소문으로만 듣던 서울의 미친 개를 직접 보게 되자 숨을 죽였다. 그는 190cm에 육박하는 큰 키와 압도적인 피지컬로 유치원 교실을 순식간에 자신의 집무실처럼 위압적인 공간으로 바꿔놓았다. 하지만 도윤은 아빠의 등장이 자랑스러운 듯 어깨를 으쓱거리며 친구들에게 달려가 우리 아빠가 제일 크다고 자랑했다. 태주는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아들에게만 시선을 고정하며 그 작고 말랑한 손을 잡고 수업에 참여했다. 요리 실습 시간. 그는 평생 칼이라고는 사람을 위협하거나 스테이크를 썰 때만 잡아봤지만 아들을 위해 서툰 솜씨로 주먹밥을 만드는 기이한 광경을 연출했다. 수업 도중 한 눈치 없는 학부모가 세아에게 다가와
예전에 눈이 안 보이셨다는데 아이 키우는 게 힘들지 않냐며 무례한 질문을 던졌다. 그 질문은 순수한 호기심을 가장한 비아냥거림이었고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세아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옆에서 주먹밥을 만들던 강태주가 동작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학부모를 응시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서늘하고 묵직한 눈빛만으로도 상대방을 질식시킬 듯한 공포를 선사했다.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치는 학부모를 향해 태주는 나지막이 하지만 교실 전체가 들릴 정도로 명확하게 말했다. 내 아내의 과거는 당신의 가벼운 입방아에 오르내릴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한 번만 더 내 가족 앞에서 혀를 잘못 놀리면 그 대가는 당신 남편 회사가 치르게 될 겁니다. 그 사건 이후 유치원에는 강태주가 아내와 아들을 끔찍하게 아낀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 누구도 감히 세아와 도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윤은 아빠가 오늘 보여준 멋진 모습에 대해 조잘거리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세아는 그런 두 남자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태주는 백미러를 통해 아내와 눈이 마주치자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다. 그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악마일지 몰라도 이 작은 차 안에 있는 두 사람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수호천사였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도윤은 피곤했는지 태주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태주는 익숙하게 아이를 안아 침실로 향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나온 태주는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는 세아의 뒤에서 그녀를 껴안았다. 세아는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5년 전 자신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 갇혀 있었을 때를 회상했다. 그때는 이 남자가 그저 무섭고 피하고 싶은 존재였지만 지금은 그가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태주는 세아의 귓가에 입을 맞추며 당신과 도윤이가 있는 지금이 내 인생의 화양연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이라고 속삭였다. 그의 고백은 투박했지만 그 어떤 시인의 언어보다 진실했고 세아는 그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겹치며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강태주의 본능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는데 그는 최근 도윤의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낌새를 감지하고 있었다. 경쟁사의 잔당들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약점인 가족을 노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다. 그는 세아와 도윤 몰래 경호팀을 대폭 강화하고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최정의 요원들을 배치했다. 그는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기꺼이 괴물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누구도 자신의 성역을 침범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밤바람이 차가워지자 그는 세아에게 쇼를 둘러주며 방으로 들어가자고 이끌었고 그의 등 뒤로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맹수의 눈빛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세아는 태주의 서재에서 우연히 그가 숨겨둔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호기심의 상자를 열어본 그녀는 그 안에 자신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깨뜨렸던 유리 조각의 파편과 시력을 회복하기 전 그에게 써주었던 삐뚤빼뚤한 점자 편지들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들은 태주가 그녀를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깊이 사랑해왔는지를 증명하는 증거들이었다. 세아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끼며 상자를 닫았고 때마침 들어온 태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하며 그것을 뺏으려 했다. 세아는 웃으며 그에게 달려가 안겼고 두 사람은 아침 햇살 속에서 장난치며 또 하루의 행복한 일상을 시작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그들의 시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강태주는 여전히 밖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폭군으로 군림하겠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편이자 아빠로 무장 해제될 것이다. 그리고 한세아는 그런 그의 이중적인 모습을 유일하게 이해하고 감싸 안아주는 영원한 안식처로 남을 것이다.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할 것만 같은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이 가진 위대한 치유의 힘을 증명하며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